보험 영업사원이던 한 여성이 외출해서 일을 보다가 밤새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지만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헌신하며 일해온 그 일이 결국 그녀를 지옥과 같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일부 문학작품이나 실제 역사 속에서 식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이러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심각한 자연재해나 황야에서 길을 잃은 상황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하며 인간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허구이든 실제이든 우리와는 매우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며 현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타이완 역사상 첫 번째 식인 사건이자 범인의 변태적인 정도가 극에 달한 사건입니다. 이 악성 사건은 당시 타이완 전역을 뒤흔들며 인간의 악랄함에 대한 상상력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전개되었을까요? 함께 21년 전 겨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타이완 타이중시였습니다. 타이완 중부에서 타이중시는 지역 중심지로서 약 700만 인구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3대 도시권 중 하나입니다. 타이중에는 여러 학교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그중 타이완 최초의 사립대학교인 동해대학교가 있습니다. 동해대학교는 1955년에 설립되어 타이중시 시퉁구 다두산 자락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교지 면적이 수백 헥타르에 달하는 타이완 사립대학 중 가장 넓은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바로 이 동해대학교 근처에서 타이완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악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12월 10일 타이완성 타이중시 롱진구의 경찰서에 시쿤즈라는 젊은 청년이 급히 찾아와 신고를 했습니다. 그의 누나가 실종되었다고 했으며 경찰에게 사건의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누나 시진츠는 27살로 동해대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국태인수보험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일 전, 즉 12월 7일 밤에 시쿤주는 누나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당시 누나는 그에게 곧 동해대학교 근처에서 고객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기 때문에 시쿤주는 누나가 늦은 시간에 혼자 나가는 것이 걱정되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누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누나 시진츠는 그에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만날 사람은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오랜 고객으로 국술관 옆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 주인인 천진허, 아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에게 고객을 소개해 줄 것인데 누나는 그 계약을 성사시키면 이번 달 실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매우 기뻐했고 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동생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시쿤주는 여전히 걱정이 되어 오토바이를 타고 누나와 함께 갔습니다. 아허의 가게에 도착한 후 그는 누나가 업무를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집까지 바래다 줄 생각이었지만 누나는 그에게 먼저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할 수 없이 먼저 떠났지만 떠나기 전 누나에게 일찍 집에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진치의 부모님은 딸이 동생 쿤주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따로 전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생도 누나가 일이 끝난 후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을 거라 생각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다음 날인 12월 9일 아침, 쿤즈는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가 일하고 있는 국태보험회사의 상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상사는 네 누나가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라고 물었고 이 말을 듣자마자 쿤즈의 마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쿤즈는 경찰에게 누나 진츠가 오랜 기간 교제해온 남자친구가 있지만 두 사람은 동거하지 않고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진츠는 키가 크고 미인은 아니지만 아주 청순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성실한 밝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주변 친구들도 매우 단순하고 복잡한 이성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쿤즈는 누나에게 항상 구애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평소에 누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쿤즈는 곧바로 손에 있던 일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누나가 갔던 그 오토바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 가게는 룽징양 싱싱로에 위치한 3층짜리 작은 건물로 1층은 수리공장,
2층과 3층은 주로 잡다한 물건을 쌓아두거나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동해대학교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치곤 했습니다. 쿤즈는 서둘러 1층 가게로 들어가 보니 짧은 머리를 한 중년 남자가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바로 이 가게의 주인 아허였습니다. 쿤즈가 누나의 행방을 묻자 아허는 7일 밤에 분명히 진츠와 만나기로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 두 사람은 잠깐 몇 마디만 나누고 진츠를 돌려보냈으며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쿤즈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는지 오토바이 가게의 이곳저곳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고집부렸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허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입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쿤즈를 밀어냈고 가게의 셔터문을 내리며 쿤즈를 내쫓았습니다. 쿤즈는 경찰에게 자신이 느끼기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를 잘 아는 그는 누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말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가게 주인 아허가 누나에게 불순한 의도를 품고 해를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시 가족은 다시 아허의 수리가게로 찾아가 집안을 살펴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뜻밖에도 아허는 이전의 거칠고 난폭한 태도와는 달리 매우 친절하게 시 가족을 맞이하며 집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시 가족은 3층 건물을 꼼꼼하게 수색했지만 건물 안팎을 몇 번이나 뒤져도 진츠의 머리카락 하나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절망한 시 가족은 수리가게를 떠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허라는 이름이 당시 형사반장인 탕거창에게 즉시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아허의 이름은 이미 경찰의 특별 감시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탕 반장은 1991년 3월 1일 동해대학교의 재학생이었던 쉬루이펀이라는 여대생이 아허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실종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쉬루이펀은 용돈을 벌기 위해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아허와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날 약속을 했고 이 때문에 아허는 당시 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아허는 그날 밤 출산을 앞둔 아내를 보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쉬루이펀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적해본 결과 중간에 약 1시간 반 동안 아허의 행방을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의 여성보험 판매원이 실종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 당시 탕거창은 아직 평범한 젊은 경찰관이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분명히 쉬루이펀의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가게 밖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허는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경찰은 끝내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이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경찰은 세 차례 아허를 경찰서로 불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쉬루이펀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허는 항상 보지 않았다고 대답했지만 3번 모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탕거창은 형사반장으로 승진했고 아허도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를 단번에 체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지역 경찰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연쇄 범죄가 아닐지라도 수년간 이 지역에서 여성 실종 사건이 계속 발생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허는 한때 그들의 주요 용의자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허는 토박이로 태어나고 자란 지역 주민으로 일정한 읽고 쓰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낮아 반문맹 상태였으며 중학교를 다녔어도 자신의 신분증에 적힌 글자조차 다 읽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허의 가정 형편도 매우 어려웠고 부모는 9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자빌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허는 이후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20대에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그는 손재주가 좋아서 수리 기술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그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악성 사건의 주요 범인일 수 있을까요? 곧 아원은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진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기술적 발전 덕분에 수사 속도가 크게 앞당겨졌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가진 증거는 그의 거짓말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당일 오후 경찰은 오토바이 가게 근처의 CCTV 영상을 조사했으며 곧바로 인근의 24시간 편의점에서 실종된 진치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8시경 카메라는 진치가 오토바이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지만 그녀가 다시 나오는 장면을 찍히지 않았기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아원은 매우 침착해 보였으며 경찰이 밝혀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찰도 아허의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에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경찰의 반복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에 긴장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둔한 편에 속하는 아허가 너무 완벽하게 대답하니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하게 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수리점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원은 일시적으로 풀려났는데 경찰서를 떠난 후 곧바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과 함께 경찰견을 데리고 아허의 오토바이 수리점 건물로 갔습니다. 당시 셔터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서 경찰은 아허가 이미 도망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건물 안에 어떤 유의미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아허의 아내에게서 오토바이 수리점의 예비 열쇠를 입수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1층 가게가 보였고 그 안에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오토바이 한 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어서 무엇이 유용한 것인지 무엇이 쓰레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2층의 거실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고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실의 욕조만은 유난히 반짝거리고 깨끗했으며 최근에 닦은 듯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경찰이 아직 분석을 마치기도 전에 옆에 있던 경찰견이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하며 경찰관을 3층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가 그 뒤를 따랐고 경찰견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통형 물탱크 앞에서 멈추더니 점점 더 크게 짖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순식간에 감돌았고 동시에 물탱크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이러한 가정용 물탱크가 흔히 사용되며 주로 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물탱크 외부에는 두꺼운 때가 끼어 있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경찰이 물탱크의 뚜껑을 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고 물탱크 바닥에서 그 냄새의 근원을 찾게 된 경찰은 아주 무거운 검은색 비닐봉지 2개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잘려나간 머리와 사지, 그리고 잘게 썬 살점, 살이 발라진 백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내장으로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즉시 봉쇄하고 계속해서 이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쓰레기통에서 파손된 노키아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어서 2층 욕실에서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곧 2층 욕실의 욕조 주변 벽과 바닥에서 여기저기 파란색 형광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응은 약 30초 정도만 지속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신속히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곳이 사건의 첫 번째 범행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치의 동생과 부모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왔으며 그들은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유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미 심하게 부패했지만 진치의 아버지는 머리만 보고도 단번에 자신의 딸임을 알아보고는 울부짖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또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 아허의 방 구석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굵은 무늬의 뱀이 있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대량의 성인물과 몇 가지 성적 도구들을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아허의 특이한 성적 취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혐의가 아워에게로 집중되었지만 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워의 아내에 따르면 당시 아워는 39살이었으며 부부 사이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생활이 그럭저럭 괜찮았고 아워의 수리 기술도 이웃들에게 인정받아 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워를 떠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는 그의 특이한 성적 취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내성적이고 성실한 성격의 아워였지만 그의 이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워는 때때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으며 어릴 때 집에서 자주 매를 맞은 탓에 혼자서 황량한 들판으로 나가 작은 동물들을 잡아 학대하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집에서 뱀을 키우기 시작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무서워했으며 이웃들조차 방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웃들의 눈에 비친 아워는 매우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이웃들이 경찰에게 아워가 자주 집 앞을 지나가는 여자아이들을 음흉한 눈빛으로 지켜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아워가 멀리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추적을 강화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워의 고향 시골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아워는 날카로운 칼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경찰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범인이 너무나 잔인하니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발견된 신체 조각과 혈흔만으로는 아워를 바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적 증언과 직접적인 물증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행 도구를 찾기 위해 경찰은 수리점 앞 도로의 지하 수관까지 파헤쳤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TV 매체의 보도가 금지 사건에 대한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서로 와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는데 바로 이 단서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츠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던 경찰 기술팀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발신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술 분석 결과 진츠의 휴대전화에 있던 유심카드는 사용되지 않았고 발신한 전화는 리모모라는 여자의 유심카드로 걸린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조사 결과 이 리모모는 아워의 가게에서 일하던 견습공인 광더창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광더창은 당시 29살로 경찰이 그를 찾으려 했을 때 이미 사건 이후 갑자기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실종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고 광더창 역시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중요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현지 통신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인 자오인창이었습니다. 그는 덧창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덧창이 갑자기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컴퓨터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덧창은 물건을 맡긴 후 자리를 떴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워가 사람을 다치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오인창 사장은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덧창이 노트북을 맡긴 후 사장이 몰래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그에게 덧창을 지연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30분 후 덧창은 다시 돌아와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 노트북을 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오인창과 가격을 협상한 끝에 덧창은 노트북을 1만 대만 달러, 약 42만 원의 통신가게에 넘기기로 동의했습니다. 당시 자오인창은 덧창에게 양도증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오인창이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그 지역에서 덧창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덧창은 순진해 보이는 얼굴로 아워의 침착함과는 달리 체포될 때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뒤 이미 확보된 증거들 앞에서 덧창은 범행을 자백했고 구금 중이던 아워도 결국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리되어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이 말한 진실은 듣는 이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덧창은 나이는 어렸지만 몇 년 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한 후 사회에 나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여색과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아호와 알게 된 후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견습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은 종종 오토바이 보험을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아호는 보험회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해서 진츠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원한 관계를 맺어 아호가 진츠를 해치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일까요? 아호와 덧창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사건의 기본적인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진치에게 여러 고객을 소개했지만 최근 몇 건의 보험 청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 건의 보험금 거절 사건으로 인해 아워의 고객이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크게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아워는 몇 건의 거래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아워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진치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밤 8시경 아워는 진치에게 전화해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새로운 보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약속을 잡았고 진치는 기꺼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녁 9시쯤 수리점에 도착한 후 아워는 덧창을 진치에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진치와 덧창은 테이블에 앉아 보험 업무를 이야기하며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워는 갑자기 가게 입구로 가서 셔터문을 내리고 음악 소리를 최대한 크게 틀었습니다. 이 행동은 곧바로 진치의 경계심을 자아냈지만 진치는 너무나 연약했기에 두 남자가 그녀에게 가한 폭력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진치가 셔터문을 왜 닫았냐고 물어보려는 그 순간 아워는 몽둥이를 휘둘러 진치의 허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어서 덧창은 준비해둔 검은색 고무장갑을 끼고 굵은 삼끈을 들어 진치의 목에 걸었습니다. 약 2분 정도 지속되자 진치는 힘을 잃고 손발이 축 늘어졌습니다. 아워와 덧창은 진치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 그녀를 2층 욕실로 끌고 갔고 두 사람은 짐승처럼 차례로 그녀에게 끔찍하고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아워는 눈앞에 있는 진치의 시신을 보며 그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이 동해대학교와 가깝고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많으며 주변 이웃들도 모두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밖으로 운반하면 곧바로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진치가 성폭행당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 많은 물로 하체를 씻어내고 이후 신체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여가 지나자 두 사람은 땀투성이가 되었고 아워는 먹을 것을 좀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덧창은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금 전 잘라낸 인체 조직 몇 조각을 기름에 튀겨 아워에게 내왔습니다. 아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것을 먹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일부 인체 조직을 2개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단단히 묶은 후 3층 물탱크에 던져 넣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진치가 입고 있던 옷과 도구들을 함께 큰 비닐봉지에 넣어 오토바이 수리점 뒤편의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아워와 덧창은 경찰에 각각 2가지 버전의 진술을 제공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으니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은 단지 도움이었을 뿐이고 상대방이 주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덧창은 자신이 단지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했고 아허는 진치의 현금과 노트북을 그에게 주어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허가 방에서 혼자 시신을 분해한 일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허의 주장에 따르면 덧창이 돈이 부족해서 이 납치와 살해를 계획했으며 자신은 단지 옆에서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당시 먹었던 고기가 진치의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후속 조사에서 경찰은 먼저 화장실에 오물을 수거해 그 안에서 피해자인 진치의 장기와 뼈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진술에서 언급된 진치의 옷, 신분증, 보험 증서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수리점 근처에서 덧창이 버린 줄을 찾아냈으며 그 줄에서 진치의 DNA를 성공적으로 채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줄에서는 2명의 범죄 용의자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덧창이 진술한 대로 그가 줄로 목을 졸랐을 때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누가 주모자였고 누가 시신을 분해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경찰은 곧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시신 검사를 통해 진치의 사망 시각이 12월 7일 밤 10시경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시간 내에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시신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오와 덧창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그들은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었고 때로는 사람을 해쳤다고 말하다가도 다시 강하게 부인하곤 했습니다.
신문 중 덧창은 심각한 정신문제를 겪고 있다는 판정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육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원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특히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법정에서 인육을 먹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은 이미 그를 식인마로 묘사하고 사건을 보도했는데, 그러다가 이후에 열린 재판 중 아워가 했던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고기 맛은 채식이든 육식이든 별 차이가 없다. 이는 경찰로 하여금 12년 전 실종된 여대생 슈르이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슈르이펀은 채식주의자였는데 그녀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일까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경찰은 슈르이펀 사건과 아워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슈르이펀의 가족과 사건 담당 경찰관들은 마음속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7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아워와 덧창의 진술은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덧창은 자신이 진츠를 성폭행한 것만을 인정했을 뿐 사람을 해치거나 인육을 먹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아워는 자신이 성폭행을 하고 인육을 먹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람을 해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1심에서 검찰은 아워에게는 사형을, 덧창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최종 선고에서 두 사람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 상급 법원에서도 사건을 재검토한 후 두 사람에게 모두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2007년 타이완 고등법원 타이중지부는 고의상해죄로 아워와 덧창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방 단체들이 사형 판결에 대해 큰 논란을 제기하며 인권 보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당시 타이완에서는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상황도 겹쳐 이들의 처형은 2012년 말까지 미뤄졌지만 결국 아워와 덧창은 다른 몇몇 사형수들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이 사형 집행에서 덧창은 즉시 사망했으며 아워는 장기 기증을 위해 법의관이 수행 마취를 한 후 법무부 경찰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워는 사망 후 즉시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어 장기 적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학단체, 의학윤리 및 인권단체들은 사형수의 장기 기증을 학대와 고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형수의 자발적 장기 기증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 장기 기증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형수가 사전에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했다고 밝히더라도 법무부는 이를 원칙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워는 타이완에서 마지막으로 장기 기증을 완료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 타이완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식인 사건에서 아워는 4개월 넘게 구금된 동안 줄곧 이례적으로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그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진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고전 공포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변태 식인마 한니발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 심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실에서는 식인마 아워는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적인 교육 아래 자라났으며 그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혼자 숨어서 작은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된 후의 냉혹함과 잔인함, 심지어 변태적인 성향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로는 그는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물들이 무척 혐오스러운 동시에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더 불쌍한 것은 언제나 그들의 덫에 걸린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츠가 종사했던 보험 영업직과 같은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재물은 다른 사람 앞에 노출하지 않고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않아야 하며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실제 의도를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자신에게 화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세 식구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지만
타인으로부터 잔인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극은 피해자의 SNS 내용이 강도들의 관심을 끌어 발생한 것입니다. 2015년 3월 15일 중국 시안시 가오링구 경찰은 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형의 가족이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걱정이 된 동생은 사람을 찾아 형의 집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가족 3명은 집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하여 아파트 단지 10층에 있는 범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은 이미 토막되어 완전하지가 않아 현장에는 훼손된 일부 조직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32세의 남 왕모 씨와 그의 26살의 아내 장모 씨 외에 3살짜리 아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현관문과 창문은 모두 훼손된 흔적이 없어 경찰은 지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 전인 3월 14일에 아파트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3월 14일 오후 16시 59분쯤 한 수상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진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20살 정도였으며 빨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는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면 그는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2시간 45분 뒤 피해자는 그날 밤 21시 45분쯤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빨간색 재킷에서 회색 윈드 브레이커로 갈아입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아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물건을 뒤적거린 흔적을 발견했는데 피해자의 은행카드와 지갑은 모두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드에서 1,300위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은행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하여 용의자의 모습과 피해자의 왼손에 붕대를 감은 걸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통하여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담팀이 자택을 침입하여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때 경찰은 그날 밤 또다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20km 떨어진 봉성 1로 난강 신촌에서는 두 집의 통로에 2개의 의문스러운 캐리어가 있었는데 제보자가 호기심에 캐리어를 열어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토막된 인체 조직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경찰은 현장에 급히 출동해 신원을 확인하다 캐리어에 들어있던 인체 조직이 왕 씨 가족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NA 비교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사체를 방치한 장소일 뿐 안타까운 것은 난강 신촌은 유동인구가 많으며 캐리어가 놓인 위치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어 경찰이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산시성 공안부와 시안시 공안국은 그 사건을 2015년 특대 사건으로 지목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 지역의 CCTV를 통해 단서를 계속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째 되는 날에 용의자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마스크를 쓰고 변장한 후 현장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물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다시 현장에 온 건 피해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했습니다. 8시간 정도 지난 오후 17시 42분, 용의자는 다시 CCTV 영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손에 2개의 캐리어를 들고 있었는데 바로 난강 신촌에 버려진 2 캐리어였습니다. 그는 전날 일가족 3명을 잔인하게 해치고 다음날 침착하게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토막냈는데 그의 잔인함은 사람을 무섭게 했습니다. 그 후 또 하나의 신고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장환이라는 여성이었고 사건의 피해자 여성이 자신과 아주 좋은 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환의 애인 리푸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리푸가 범행을 저지른 후 장환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가족 3명을 해쳤다고 하고 다시는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마침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리푸는 1990년 2월 5일에 시안에서 태어났으며
175cm 정도의 키에 몸매는 날씬한 편이었습니다. 전담팀은 바로 리프에 대한 체포 및 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3월 18일 시안시 공안국은 포상금 6만 위안, 하나로 약 1,070만 원을 걸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단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이 발표되자 시안 시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그들은 전담팀으로 2천여 개의 단서를 제공하였지만 유용한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리프의 어머니는 고향에서 그의 2살 된 아들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이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게 연락하여 자수하라고 설득했지만 리프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월 23일 오전에 경찰은 리프가 시안을 탈출하여 서쪽에 있는 바오지시로 도망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바오지시로 달려가 그날 아침 9시쯤 PC방을 나와 아침 식사를 하려는 리프를 체포하였습니다. 啥地方？右边，啥颜色枪？一个红的，一个黑的。哪个排长？신문 중 리프는 왕씨 가족을 해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후 먼저 셴양시로 도망갔다가 바오지시로 간 것입니다. 그는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모텔에서 머물 계획이었는데 호텔에 체크인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였고 리프는 감히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PC방에서 4일 동안 묵었던 것이죠. 그는 낮에는 인터넷 서핑을 하고 밤에는 먹을 걸 찾아다녔는데 매번 거리에 나갈 때는 간단히 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일 만에 시안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리프는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으며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양아버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 가정 재정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도 유흥업소에서 경비원 일을 했었으며 22세의 리프는 2012년에 결혼하여 아내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리프는 결혼 후의 평범한 삶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아 장환이라는 여자를 만나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환은 바로 경찰에 전화하여 단서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리프와 장환이 같이 살게 되자 생활비 지출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죠. 그는 장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또 자신의 가족도 부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매우 게으르며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부모가 그에게 준 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애인 앞에서 체면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영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리프는 강도 계획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장 씨와 장화는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그녀는 결혼 후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SNS에서 구매 대행을 하며 화장품과 핸드백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구매 대행을 일하려면 SNS에 예쁜 사진을 자주 게시해야 했는데 2015년 초 리프는 애인의 휴대폰을 뒤지던 중 우연히 장 씨가 올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장 씨는 절묘한 인생사진을 게재했으며 매우 부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돈이 필요한 리프는 갑자기 사악한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는 피해자의 믿음을 얻기 위해 본인의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장환의 휴대전화를 빌려 장환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클렌징 폼 2개가 필요하다며 본인은 일이 있어 피해자의 집으로 갈 수 없으니 남자친구 리프를 시켜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후 6시쯤 만나기로 약속하여 리프는 약속된 시간에 장 씨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물건을 파는 일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리프에 대해 알고 있어 피해자 가족은 리프를 열정적으로 맞이하여 마실 걸 주고 집에서 수다까지 나누었죠. 리프가 피해자의 집에 30분 동안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그에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프는 이때다 싶어 장 씨가 주방에 들어가는 틈을 타 왕모 씨의 목을 잡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바로 소리치며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리프는 긴장하며 날카로운 도구로 왕모 씨를 숨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장모 씨가 주방에서 나와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되어 리프의 요구에 따라 지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지갑에는 500위안, 하나로 약 9만 원의 현금과 은행카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리프는 장모 씨를 위협하며 그녀에게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리프가 비밀번호를 메모하고 있을 때 장모 씨는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리푸는 바로 그녀를 다시 잡았는데 이때 장모 씨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리푸는 그녀를 잔인하게 숨지게 했습니다. 2살짜리 아이의 아버지로서 리푸는 이 가족의 아이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리푸는 카드에 있는 돈을 출금하기 위해 우선 문을 잠그고 그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SNS에서 부유한 생활을 자랑하는 장모 씨의 은행카드에는 1,300위안, 하나로 약 2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리포가 빼앗은 현금까지 더하면 그는 1,800위안, 하나로 약 32만 원만 취득한 것입니다. 이건 그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리포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숨겨진 돈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위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리프는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토막내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3월 15일 오전 9시 22분, 리프는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사포를 미리 구입하고 마스크를 쓰고 변장하여 그들의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는 현장을 청소한 뒤 피해자의 집에서 캐리어 2개를 찾아내 피해자를 토막내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가 작아 한 번에 전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지쳐 애인 장완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사람을 해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상대방의 친구의 참사가 본인과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후회하며 집에도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난강 신촌으로 달려가 상자를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훔친 돈으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도주했습니다. 리프는 노래방에서 경비원 일을 했었는데 형사사건과 관련된 영화를 즐겨봐 죄수들을 도피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길에서 경찰과 경찰차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멀리 도망가지 않은 건 위험한 곳일수록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4시간 운영되는 PC방에서 갇혀 어디도 가지 못하고 숨어야 했습니다. 리프는 어머니가 보낸 자수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온라인에서 그에 대한 수배 영장도 받지만 결코 자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후 그가 체포됐을 때 그의 몸에는 614.5위안, 하나로 약 11만 원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리프는 장모 씨가 SNS에 올린 예쁜 사진이 사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 가족의 경제적 여건도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리프 본인의 탐욕과 무식함으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사건 발생 3개월 후 시안 중급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리프는 본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계획하여 그들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며 그냥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게 돼 본인이 급한 마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고 수다를 떨며 범행을 저지르는 30분 동안 그는 강도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리프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잔혹한 수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탈해 3명의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가 엄중하고 범행 동기가 비열하며 범죄 수법이 지극히 잔인하여 주관적 악행이 분명하여 인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증거의 리프는 마침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6월 14일 현 시 중급 인민법원은 리프에게 1심에 사형을 선고하고 그에게 종신 정치권을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장례비와 기타 비용 83,178.5위안, 하나로 약 1,485만 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2017년 9월 리프는 처형됐습니다. 돈은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마법의 거울만 같았습니다. 리프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성인이 돼서도 게으르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를 이익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없게 되어 돈이라면 그의 양심을 압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가 약간의 유혹에 인간성을 잃게 된 것이죠. 그는 가족을 무시하고 바람을 피우며 심지어 내연녀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로서 다른 사람의 아이에 대한 동정이라는 건 일도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라면 교육을 받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내 자신이 더 강한 정신을 갖고 외부 세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점점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편의 짧은 영상이 전 세계의 중국인들의 인식을 거의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2023년 9월이었지만 2024년 7, 8월경에야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의 촬영 장소는 중국 광시성 류저우이며 카메라는 식탁 위의 요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촬영자는 당시 친구들과의 모임을 기록하기 위해 음식을 찍고 있었는데 한 그릇의 국 안에 있는 고기 뼈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뼈를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뼈에는 못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촬영자는 즉시 식당 주인을 불렀고 주인은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계산을 면제해 주었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촬영자는 충격과 의심에 휩싸였고 사건 이후 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가 마주한 답변은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정형외과 전문 네티즌이 댓글을 남겼는데 그에 따르면 이 못의 형태로 보아 티타늄 핀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티타늄 핀은 정형외과 수술에 특화된 재료로 인체와 티타늄 합금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의 발열 가능성이 낮습니다. 티타늄 합금은 뼈의 통합을 촉진하고 뼈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뼈가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티타늄은 강도가 높고 가벼운 특징이 있어 정형외과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티타늄 핀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티타늄 핀의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의 핀이 몇백 위안에서 몇천 위안 이상으로 가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 핀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사용되며 수의사가 가축 수술에 티타늄 핀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네티즌들은 식당에서 이상한 고기뼈를 발견한 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사람일 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진짜일 가능성을 의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조롱하며 그가 피해망상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조화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섬뜩한 사건이 일어나겠냐? 라는 반응과 함께 대부분은 식당 주인이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심코 못과 뼈를 함께 끓여 고기뼈에 못이 박힌 것이라며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광시 정족 자치구의 위생당국은 이 소식을 무시하기로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고기뼈의 못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2024년 7, 8월, 특히 8월 이후에 이 소식이 다시 떠오르며 큰 화제가 되었을까요? 8월에 변호사 이승화라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한 국가인증 첨단 기술 사업인 산시 아오루이 생물재료 유한공사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일인 핑러 등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인의 시신을 구입한 후 현장에서 분해하여 쓸만한 사람뼈는 9일인 의과대학, 칭다오대학 부속 병원 등 대형 병원의 정형외과나 심지어 성형 미용재료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뼈와 기타 조직은 현지 식당에 헐값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수천 구의 시신이 거래되었고 이 산업 전체에서 약 3억 위안, 하나 약 5,67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네티즌들은 고기뼈에 박힌 티타늄 핀이라는 예전 뉴스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류저우와 구이리는 불과 17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사건이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네티즌이 찍었던 그 고기가 바로 이 특수한 산업체계에서 나온 고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이 신체거래 산업은 아오루이 회사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믿기지 않으실 거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양심 없는 상인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비인간적인 일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다롄의 초여름은 기후가 온화하고 바닷바람이 불어와 매우 상쾌합니다. 5월의 어느 날 많은 다롄 사람들이 시청 앞에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한 키가 크고 젊은 미녀가 시청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사는 매우 길고 독특했으며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웨이제. 대학 졸업한 지 5년이 되었고 보 시장님이 시장이 된 후 나를 방송국에 배치해 주셨어. 보답하기 위해 나는 그와 관계를 가졌어. 원래는 보 시장님과 항상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가 결국 나를 내쫓고 방송국에서도 쫓겨났어. 이 여자의 본명은 장웨이제이며 그녀는 한때 다렌TV 방송국의 진행자였습니다. 태양의 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웨이제는 아름다운 외모와 크고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활발한 진행 스타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그녀를 알고 있었지만 방송에서 몇 년 동안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와서 웨이제가 노래를 부르며 진실을 밝히자 군중들은 비로소 웨이자가 보 시장의 연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 시장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보 시장의 본명은 보시라이입니다. 그는 1992년부터 다렌시 부서기 겸 시장 대행을 맡았고 1년 후엔 정식 시장이 되었으며 8년 후에는 랴오닝성 성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때 보시라이는 외부에서 중국 정치의 스타로 여겨졌지만 그의 가장 신뢰받는 조력자인 왕리준이 2012년 미국 영사관으로 도피한 후 보시라이는 2013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보시라이의 연인은 장웨이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보시라이의 자금을 세탁해준 사업가 슈밍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보시라이에게 소개한 연인만 해도 100명이 넘었으며 여기에는 모델과 인기 영화배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웨이제의 결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보시라이의 두 번째 아내인 구카이라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녀를 구카이라이 또는 소구라고 부르겠습니다. 보시라이는 2번 결혼했으며 두 아내 모두 고위 간부의 자녀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리단위로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단위의 아버지 리쉐펑은 당시 베이징시 당서기로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보시라이의 가문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리단위는 주저하지 않고 보시라이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작은 가정은 겉보기엔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수 시기가 끝나면서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보가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장인인 리쉐펑의 정치적 지위는 점차 하락하였고 보시라이는 이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9살 어린 소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구의 아버지 구징성은 1955년에 해방군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1978년부터 광저우 군구의 부정치위원을 맡았습니다. 보시라이는 망설임 없이 힘든 시간을 함께했던 첫 번째 아내 리단위를 버리고 소구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매우 사랑했고 어디든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보시라이가 점차 승진하고 소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매력적인 보시라이의 곁에는 당연히 새로운 여인이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웨이제를 비롯한 많은 이름 모를 여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소구도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978년 베이징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중국 최초의 직업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고 보시라이가 다렌 시장을 맡고 있을 때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다렌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앞다투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소구를 그들의 변호사로 고용했는데 이는 그녀를 통해 보시라이와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소구의 변호사 사무소는 심지어 홍콩과 미국에도 진출했고 매년 수억 위안의 수입이 보시라이 가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소구는 또한 매우 영리해서 일찌감치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고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소구는 절대로 겸손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기에 보시라이는 첫 번째 아내를 대했던 것처럼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보시라이의 모든 스캔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소구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보시라이가 겉으로라도 가정을 유지하기만 하면 그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방에서 자고 같은 침대에서 자도 다른 이불을 덮고 같은 이불을 덮어도 등을 돌리고 자는 상황은 중국 고위 관리 과정에서 흔한 일이었으며 사실 소구 자신도 혼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012년 소구는 고의 상해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녀가 살해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영국인 닐 헤이우드입니다.
그는 소구의 연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동시에 보시라이 가문의 해외 자산 운영을 도왔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시라이는 아내의 애매한 관계를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구가 오래된 연인 헤이우드를 과감하게 살해할 결단을 내린 것은 아마 이번이 그녀의 첫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웨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녀는 보시라이의 달콤한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자신이 소구를 대신해 정식으로 시장 부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고 나서야 그게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웨이제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그녀가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없었기에 결국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웨이제는 다른 시청 앞에서 랩쇼를 벌이며 자신과 보시라이의 스캔들을 노래로 불렀고 이로 인해 다렌 전체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베이징으로 가서 고발을 시도했습니다. 누구를 찾았고 어떻게 고발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부 베이징 시민들은 이미 보시라이의 스캔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웨이제가 보시라이가 자신에게 쓴 사랑의 서약을 작은 에세이로 작성해 그것을 인쇄하여 각 가정의 우편함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발은 성공하지 못했고 웨이제는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렌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즉시 체포되어 다렌 제1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추측할 필요도 없이 국가기밀 유출이었습니다. 당시 웨이제는 임신 중이었다고 전해지며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구가 구치소를 방문해 웨이제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 다음날 웨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고향이나 출신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 남아있는 사진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이 사건의 과정은 문회보 전직 기자의 폭로와 여러 매체의 보도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분석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웨이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중의 시야에 섬뜩한 전시회가 등장했습니다. 그 전시회는 바디월드라는 이름으로 2004년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이는 세계 순회 전시회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총 17개의 다양한 형태의 인체 표본과 160여 개의 인체기관 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표본은 플라스티네이션 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기술은 독일인 균터 폰 하겐스가 1977년에 발명한 것으로 인체 조직의 수분과 지방을 실리콘 에폭식 수지 또는 폴리에스터 같은 고분자로 대체하여 인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부패나 변형을 막는 원리입니다. 이는 해부학적 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진보였고 그 결과 하겐스는 각국에서 시신을 구매해 인체 표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라이는 다렌 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하겐스가 다렌에 폰 하겐스 생물 플라스티네이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체 가공 산업에 종사하는 곳으로 다렌 첨단기술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해 매일 바쁘게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겐스는 중국인 제자 수이 홍진도 길러냈습니다. 바디월드 베이징 전시의 모든 인체 표본은 다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공 공장을 다렌에 세웠을까요? 이후 료망동방의 한 기사, 신체 공장 조사에 따르면 하겐스의 공개 자료에서 중국은 신체 공급이 충분하며 플라스티네이션 표본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화학 원료와 장비 비용이 외국보다 2~3배 저렴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원료 공급이 충분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하겐스가 생산기지를 중국에 세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체 공급이 충분했는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바디월드 전시가 열렸고 관람객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전시를 보러 갔지만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시나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전시가 열릴 당시 현장은 매우 한산했고 한 젊은 여성이 첫 전시품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코너로 뛰어가 입을 막고 구토하려는 생리적 충동을 억누르려 애썼다고 합니다. 이런 표본은 해부학에 대해 전혀 접해본 적 없는 일반인에게는 강렬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객과 언론은 이 전시회를 시체 전시라고 불렀습니다. 2005년 전시회가 다렌에 왔습니다.
다른 TV 방송국의 몇몇 직원들도 전시회를 관람했는데 그들은 한 특이한 표본에 주목했습니다. 임신 8개월의 여성이었죠. 표본을 보면 이 여성은 생전에 키가 크고 얼굴 윤곽이 뚜렷해 매우 청초한 미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직원들은 그 표본을 보면 볼수록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본의 키, 체형, 얼굴 윤곽이 실종된 동료 웨이제와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웨이제가 살해된 후 인체 표본이 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반박했습니다. 표본의 귀 모양이 웨이제의 귀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플라스티네이션 처리 과정에서 웨이 같은 연골이나 결합 조직 부위는 윤곽이 다소 변하는 것이 정상이며 다만 광대뼈 같은 부위는 변형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본의 얼굴을 복원하여 웨이제와 비교한 전문 기관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웨이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섬뜩한 소문이 몇 년 동안 퍼진 후에도 그녀는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거나 해명을 하지 않았기에 이미 그녀가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때 일부 언론과 관람객들은 분노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롄 공장의 이 시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얼마나 많은 중국 가정이 하겐스가 자신의 친척을 이런 표본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했는가? 하겐스는 급히 자신의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시신은 모두 중국 경찰로부터 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신은 단지 인체를 받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사람들이 처형된 죄수들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거의 모든 표본에서 사망자가 생전에 총살당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인체 전시는 전 세계에서 차례로 금지되었고 각국에서 이를 금지한 이유는 시신의 출처가 중국의 양심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사건의 이면에 훨씬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한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죽여야 산다는 한국 최대 일간지인 조선일보 산하 TV조선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방송국 기자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가족으로 위장하여 중국의 T병원에 직접 찾아갔고 소형 카메라로 충격적인 내막을 촬영했습니다. 기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약 3만 명 이상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평균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본인에게 맞는 장기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한국 환자들에게 새로운 지름길이 생겼습니다. 환자가 많은 돈을 들여 중국으로 날아간다면 간, 신장, 췌장 등 원하는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으며 대기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이틀, 길어도 한두 달이면 가능했습니다. 기자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매년 약 2천여 명의 한국인이 장기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169개의 병원이 장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텐진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기자가 주치의와 나눈 대화를 통해 시청자들은 이 병원의 장기 이식 수술 빈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신장 이식 수술이 3건, 간 이식 수술이 4건이 이루어지며 대기 시간은 50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5년을 기다린 신장병 환자가 이 병원에서는 단 이틀, 길어도 한 달 안에 이식받을 수 있었고 10만 위안, 하나로 약 189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수술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제공되는 장기가 노인의 것이 아니라 젊고 건강한 장기라고 보장했으며 모든 장기는 2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긴급 운송된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텐진의 이 병원 하나만으로도 이토록 빠른 이식 속도와 엄청난 양의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그렇다면 중국 전역의 169개의 병원은 얼마나 거대한 생체 장기 공급망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생체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큐멘터리는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거의 모든 건강한 장기들은 불법으로 구금된 신도들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랴오닝성 혈전 중서의 결합병원에 방문했는데 이곳에 비밀리에 수자툰 수용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이 수용소에는 약 6,000명의 건강한 신도들이 수감되어 있었고
그중 4,00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장기는 중국 전역으로 운송된 것입니다. 죽여야 산다에서 보여준 수자툰 수용소는 사실 랴오닝성 수용소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보시라이가 랴오닝성 대리성장이 되자마자 그는 즉시 션양 마산자 노동교양소, 룽산교양원, 선신노동교양소 등 시설을 확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곳들은 모두 신도들을 집단으로 구금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가 랴오닝성 성장이 된 후 보시라이는 10억 위안, 약 하나로 1,890억 원을 투자해 전성의 교도소를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마산자 한 곳만 해도 5억 위안, 약 945억 원을 투입해 약 133만 4천 제곱미터의 땅을 차지해 중국 최초의 교도소 도시, 즉 수용소를 건설했습니다. 교도소를 도시처럼 만들어버렸으니 하겐스가 왜 중국에는 신체 공급망이 넉넉하고 풍부하다라고 감탄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 중국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장기 적출, 시신을 표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오늘날 장례식장에서조차 고인의 시신을 비인도적으로 다루며 시신의 뼈를 판매하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